출석 철저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우리나라 CEO들을 가장 많이 교육을 시키신 분이시다. 기업인들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요. 경영학계 태도시고 또 실제로 초창기 경영학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고 한국 경영학의 현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딴 길을 안 가는 아주 훌륭한 교수예요. 경영 분야도 약했지만 수리적인 거라든가 이 모델링 이런 거 접목하는 분야는 더 약했겠죠. 그런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큰 획을 그으신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출연 금지됐잖아. Hey baby, Mrs. Cole, acting so tough, didn't know you had any to be hurt at all. You waited too long. 시청자들께 교수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딱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라고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1966년부터 가르쳐가지고 만 65세에 퇴임할 때까지 40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제일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교수입니다. 경영학이란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일을 이루어 놓는 것이 경영입니다. 기업 경영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정도 경영이고 학교도 경영이고 병원도 경영이고 모든 조직이나 단체가 경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뭐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 경영도 가르쳐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창립한 것이 1976년입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제리아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서 산업도 없었고 뭐 큰 기업도 없었고 그냥 겨우 농수산물 수출을 하고 그 당시에 노동집약적인 섬유 제품 같은 것을 와이셔츠라든지 옷 같은 걸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 목표는 증산해서 수출하자.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자. 그런 이제 큰 국가적인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발전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영자나 관리의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기업 관리의 지식은 군에서 왔습니다. 군에서 장기를 지내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군수참모한 분들이 재고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인사참모를 한 분들이 인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제대한 분들이 기업에 가서 최고 경영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업을 어떻게 잘 경영해서 관리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에도 지식이나 기법이 있습니다. 76년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세웠더니 참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정말 과장된 표현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그 바쁜 현대그룹의 회장들이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일전에 2번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녁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들 하는데 삼성그룹의 회장이 오셔서 앉아가지고 교수 강의를 듣겠다고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그룹의 재벌의 회장님들이 입학을 못해서 야단이었습니다.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중소기업의 이사가 됐는데 왜 우리 회장님은 떨어졌습니까? 하고 문의가 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6개월을 하는데 한 5번쯤 결석을 하면 저희가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가 친서라고 그랬어요. 잠깐 오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번 더 결석하면 제적입니다. 정말 가면은 공부하는 단체다. 그래서 출석도 굉장히 엄하게 다뤘고 뭐 아주 그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해병대 그 총사령관이 와 있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최고 경영자라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늦었어요. 근데 저희가 출석 부르는 방법이 지정 좌석에 사람이 앉았나 안 앉았냐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 왔어. 제발 그 결석으로 회수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세워가지고 기업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이렇게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새로운 기법이 있으니까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내가 이런 지식을 진작 알았으면은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지식은 힘이다.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오케이, 그 옷을 파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거 입습니다. 요새 아주 간편식이 혼자 밥 드시는 분 좋게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서 먹으면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차원에서 보면요.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해 줘서 여러분은 열심히 소비를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기는 여러분이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누가 제공했느냐? 최고 경영자가 결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 경영자의 사회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충분한 지식과 또 주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나오셨네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기업인들하고 늘 얘기할 때는 아침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그 조찬 시간을 이용하면서 지식도 얻고 또 교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조찬해가지고 거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학예, 동계 이렇게 좀 길게 또 지방에 가서 이렇게 며칠씩 같이 이렇게 심포지엄도 하고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 31년이 됐네요, 벌써.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그 발기인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경영학 교수들이죠. 그래서 5명의 경영학 교수들이 발기인이 돼가지고 한 20명의 미국서 공부한 교수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개발하는 큰 우리 경제의 골격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기업의 골격, 기업의 성장 이런 것을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경영의 이제 패러다임도 자꾸 바뀌니까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뭐 경영 애로가 있으면은 이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그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서로 배우는 그런 의미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월 한 번씩 조찬을 하게 되는 것들이 축적이 돼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경영 자문의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려는데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고려사항이 다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아예 의사결정을 저한테 맡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거가 제일 난처한 겁니다. 저희는 이런 점 고려하셨어요. 이런 위험도 있죠. 이건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조언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을 맡기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이 경영 자문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5년을 많이 업종량이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어려운 연구하시네. 오늘 보게 되면은 주제가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입니다. 그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온 분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하고 저녁에 달 보고 퇴근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싸게 만들 것인가. 80년대 되면서부터요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출이나 대외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입힐 것인가, 무엇을 먹게 할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지향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표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90년에 왔는데 옛날같이 별 보고 달 보고 하자. 아마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기업이 쭉 성공을 하면요, 기업이 절정에 이뤘을 때 그 성공의 비결을 내버려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회라는 게 자꾸 진화되거든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금방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은 최고조에 이뤘을 때 꼭 버리세요.
꼭 버려야 돼. 그거 집착하면 절대 안 돼. 굉장히 어렵지. 나보고도 지금 성공의 비결을 버리라 그러면 내가 버리려고 그러겠지. 교수님 성공의 비결은 뭐였어요? 변화예요. 난 계속 변해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유명한 이제 명언이 있는데 데카르트가 사실은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앞이 뭐냐면 I doubt. 나는 의심한다. Therefore I think.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따라서 나는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나는 의심한다는 말을 빼놓고 저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의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어떤 업무나 일이나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관례대로 나는 처리했다. 그게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경영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이렇게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아주 엄청나게 가서 가르쳐가지고 혹독하게 가르쳐야만 어떻게 뭐 중진국에 발을 내딜 수 있지. 이거는 후진국으로서 그냥 남아버린다. 한국이 발전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 혹독한 교수가 됐을 겁니다. 학점을 안 주고 뭐 30, 40% F를 주고 그래서 지금도 졸업생들 만나면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B 맞았습니다. 여러분 B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반에서 최고의 학생이면 B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떨어뜨리기는 미안하다 그러면 C 주고 나머지는 다 F 줘버렸기 때문에 B면은요, 그 학생은 최고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와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B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B를 받았던 걸로. 그때 젊을 때 오셔가지고 아주 패기만만하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생산관리라는 과목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과목이지만 졸업을 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과목만큼은 생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생산관리가 아니라 생사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호선 전철을 타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건장한 분이 젊은 분이 제 앞에 딱 쓰더니요. 생산관리 조교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친구 혹시 F 받은 친구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는 F 안 받았습니다. 그때 아주 고마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한 강의와 엄격한 평가 그것이 그 공부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세를 일깨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그 은퇴하기 한 10년, 15년 전부터 학점을 잘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점을 그렇게 박하게 주니까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데 어렵더라고요. 다른 대학 전부 A 줬는데 이게 뭐 C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전부 저도 A, B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조교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 때 같이 하셔야지 이 학생한테 이 A를 주면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죠. 비즈니스 앨범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불렀고 젊었을 때 사진이 있겠죠. 나 여기 있네. 이게 제가 65년의 모습입니다.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생산관리 전공했고
미국의 경영학 석사 MBA 과정이 입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을 갔더니 그 입학 담당 부학장이 있습니다. 그 부학장이 저를 불러요. 한국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입학한 첫 번째 학생이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은 앞으로 한국의 학사를 계속 받을 거고 네가 못하면은 우리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실험 케이스니까 열심히 하라고. 일주일에 5권의 책을 영어로 읽는 거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수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유학이 처음인데 나 너무 힘드니까 좀 과제를 따라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 교수 얘기가 너 그만 들어라. 너 드랍해라고 해. 이 과목을 그만 듣고 내년에 들어라. 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통한다. 겁을 딱 주더라고요. 유학 생활이 외롭고 춥고 어렵거든요. 뭐 돈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 음식도 뭐 이렇게 핫떡 같은 거나 사 먹어야지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워낙 가난할 때니까요. 저게 1963년에 제가 콜롬비아에 유학을 갔을 때 아무 오락도 없어가지고 저거 하나 사가지고 기숙사에다 방에다 놓고 저거 가지고 그냥 계속 틀어놓고 음악으로 위로 삼으면서 나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거 뭐 죽쓰게 되면은 다른 한국에서 올리는 학생들이 못 올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죠. 열심히 해가지고 내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이 거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다 보니까요, 하여튼 대학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 책을 좀 주고 우리말로,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재를 많이 썼죠. (3년에서 5년) 쓰면은 경영학 분야는 내용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대 생산관리 (Modern Production Management의 2판이다) 그러면요, 이거 쓸모 없습니다, 이거. (25년) 전에 한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우연히 건강진단을 했어요. 이거 당장 떼어내야 된다고. 이게 신장에 암세포가 있다고. 이게 기하급수 쪽으로 노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그냥 며칠 만에 그거를 신장을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2년, 13년 지난 다음에 또 어디가 그 집에 가서 꼭 같은 건강진단원인데 거기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췌장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췌장 암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알아가지고 그냥 적절히 떼어낸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잘 또 생존을 했는데 한 5, 6년 전에 또 우연히 그 꼭 같은 건강진단원에 제 기록을 보더니 폐를 한 번도 안 찍으셨네. 폐 한 번 찍읍시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패를 시티를 했더니 선생님 담배 안 태우시죠? 그래서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걸리는 폐암이 걸리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뭐 몇 번 앓았습니까? 이게 뭐 한 번 피해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뭐 신장, 췌장, 폐암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제 피해 나왔는데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암이라든지 혹은 절망적인 상태가 됐을 때 유일한 탈출구는요.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 심리입니다. 그거를 굳게 먹으셔야 돼요.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행복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두 번째로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이 행복하다. 세 번째로는 바라볼 미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의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다. 나무 농장에서 나무를 키우면요, 세 가지 요건이 다 됩니다. 제가 나무 목장을 한 이유는요, 학교를 은퇴하기 한 1, 2년 전부터 은퇴하고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45년 동안 인재를 키우는 사업에 종사를 했거든요. 육림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무를 키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옛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웠지만 앞으로는 10년을 내다보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키워야 되겠다. 이 왼쪽에 있는 주목이거든요. 이게 살아천년 죽어천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한 그루에 미니멈 500만 원 했어. 요새는 15만 원, 20만 원. 첫째로 이게 비쌀 때 많이 심었고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조절을 못 하니까 심으면 놔두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낙 많이 심고 이제 보통 정원에 한 그루 심어요. 이 주목은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은 거면 누가 갖다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넝쿨이에요, 이거. 나무를 다 죽여요. 나의 원수는 이 넝쿨이에요. 이것만 없어도 일이 그냥 팍 주는데 조금 널찍하게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게 해놨는데 제대로 요새는 가꾸질 못해가지고. 옛날엔 여기다가 처음에 사과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래갖고 첫 해에 사과를 아닌 게 아니라 따서 해보기도 했는데 이 사과나무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면은 이제 사과가 또 익으면은 벌레들이 와서 이걸 쪼아.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해주고 또 아무래도 약을 뭐 7번인가 워낙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3번 정도까지는 해야만 이게 사과가 열리지 안 그러면 열리진 않아요. 진도 아메리칸 오크출이라고 학명은. 근데 이거 이 정도 두께면 아마 이거 심은 지 10년 됐을까? 10년 안 됐지. 7, 8년 됐는데 이렇게 자라요. 이게 잘 자라요. 크게 그냥 쭉쭉 올라가. 이거 아파트 심는 데 갖다 심으면 엄청 좋아요. 대박. 이게 나중에 단풍도 예쁘고. 농장에서는 풍경이 달라. 전혀. 그리고 이게 저 단풍나무 같이 이파리가 빨갛게. 이런 나무 농장도 이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영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밸류 매니지먼트다 그래가지고 가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무를 키워가지고 하나를 본다면요, 내 주위 사람들은 30배의 덕을 봅니다.
묘목이 한 3년 되면은 제 키만해져요. 그거 보면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금방 효과가 나거든요. 인제는 졸업하고 20년, 30년 돼야만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요새 제가 뭐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는데, 나무는 들을 걷다 보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정말 잘 키웠다. 이게 나도 이득이 되지만 주위 사람들이 좋겠다. 마치 인재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결코 제가 나무 키우는 사업은 기권하지 않을 겁니다. 경영학 교수다 그러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단답은 없습니다. 가성비란 말을 쓰거든요. 가격 대 성능 비교를 해가지고 돈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나는 쓴다. 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부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구두쇠라 그럽니다. 구두쇠는 어떤 사람들이죠? 굳게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구두쇠가 돼가지고 절약하시면은요, 돈이 쌓입니다. 많이 쌓이냐 적게 쌓이냐는 모르겠지만은 버는 대로 돈을 쓰는 분들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찬이네. 반찬 다 만들어. 생강 좀 살까 봐요? 예. 그냥 1kg 12,000원. 아니 한 500만 좀 양을 좀 봐야 되겠으니까. 예. 작년은 10,000원에 주고 산 것 같은데 2kg. 작년에 1kg에 4,000원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올해는 생각이 또 날이 엄청 덥다 보니까 생강이 농사가 잘 안 됐대요. 너무 더워서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00원, 5,000원입니다. 제가 그 물건 가격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그러면은 이거는 틀린 가격인데 이거 얼마 그러면 이건 반값이다. 그런 걸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한다면은 정말 그 가치 중심으로 좀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물건.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8,000원이야. 이게 30이고요. 근데 좀 두꺼운 헝겊 없어요? 그거 다음에가 이제 저거요. 너무 두껍지. 8,000원이에요? 이거 농장에서 입기는 딱 좋네. 아무래도 제가 여주를 집사람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늘 전화를 물어봅니다. 오이 사갈까? 무 사갈까? 이렇게 허가를 받고 물건이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뭐 그냥 땅콩도. 사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품목마다 전화를 걸어요. 무 사갈까? 아니 사오려면 사오세요. 또 뭐 오이 사갈까? 그러면은 또 그래서 시장을 열심히 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이요? 서울보다 훨씬 좋습니다. 잘 되시죠? 네. 다른 스타일이네. 조금 달라. 그래서 나온 건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시내 갈 때 이걸 쓰고 가요. 괜찮아요 이거? 사회 올 때마다 새로 나온 건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사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우리 가게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녹화할 때 쓰고 갔던 이 그 모자입니다. 이게요? 네, 이 모자. 그때 그렇게 멋있었죠. 메이수상 같이 걸어 들어가는. 아주 친한 친구들은 가끔 모자를 여기서 사다 갖다 줘요. 그럼 처음엔 굉장히 비싼 모자인 줄 알고 굉장히 미안해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야. 10,000원 조금 더 줬어 그러면요. 정말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이걸 가성비를 알고 이 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시려면요. 생활 속에서 가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대문 시장에 어떤 중년 부인이 저보고 과음을 지르더라고요. 오빠 이리 한번 와봐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절초풍을 했어요. 내가 오빠인가 그러고 말이죠.
이거 10,000원짜리 신발이니까 한번 사신어 보시라고. 운동화인데. 아주 멀쩡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격을 하니까 이게 7만 원짜리 신발이다 그러면요. 제가 10번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7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성능이 어떨까? 이게 어떻게 만든 걸까? 안에 쿠션이 어떻게 들어있을까? 잘 신더라도 5년 이상 못 신는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이것이 성능이 뭐 신발창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능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사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려면요. 10,000원짜리 신발 신으세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소달구지 타고 가는 것을 북한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들 인터넷이나 이메일이 왜 컴퓨터냐고. 소위 말해서 TV, 방송, 신문을 장악했다 그래가지고 삼국 통일을 나보게 했다고 농담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생활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여러분의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내리면은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런 영향을 주니까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계몽이랄까 엄청난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더니 그 노태우 시절에 박철원 씨가 실세 아니에요. 석수공화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박철원 씨가 편지를 친서를 보냈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글 쓰시는데 앞으로 많이 쓰시라고. 놀래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이 수석이었어요, 청와대. 이게 박철원 씨가 이런 편지 보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이 너 또 쓰면 죽인다는 얘기니까 요번만 용서 안 되니까 쓰지 말라고. 네,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녹화가 되거든. 네? 나 계속 부릅니다. 차에서도 부르고. 막 써. 기업의 성공적인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강점, 약점, 더 나아가서는 어디가 취약점이고 어디가 자기들의 단점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글을 이렇게 써요. 이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쫙 입력이 되면은 그냥 앉아서 조금 수정하면 돼요. 내가 한 말이라 어디가 이상하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연필로 쓰고 워드로 손가락으로 치느냐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이야기를 막 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이게.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ABC에 B 정도 쓰는 겁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디지털 시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하고 또 음식도 주문하고 좀 연세가 들어서 좀 예를 들면 뭐 경로 대우를 받는 분들을 보면은 그걸 따라하기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6.25 때 제가 겪은 생각이 나요. 근데 하루는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학생 그랬더니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편지를 내놓는데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내놓으면서 읽어달라 그거야.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보낸 편지를 못 읽어서 나보고 읽어달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놀라서 그 아들이 보낸 구구절절에 그 자기 모친에게 대한 편지를 읽어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인터넷 잘 못해. 나 뭐 온라인으로 못 사. 나 뭐 컴퓨터 못 다뤄.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을 보고 꼭 그 아주머니 보듯이 볼 겁니다. 참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저걸 어떡하지? 이메일을 보내려는데 나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경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는 그냥 몇 가지 큰 문제가 예를 들면은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또 직업 창출이 덜 되고 있다. 요새 내 대학 졸업생들 요새는 뭐 직접 대하진 않지만은 보면은 참 불쌍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IBM이 우동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GM이 렌트카 장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 무슨 뭐 빵집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재벌 기업이 대기업이 하시게 되면은 서민들이 할 사업이 없습니다.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우리 하지 말자. 그거는 다른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뭐 빈대떡 장사도 하고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9988이라는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잡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9988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더 많이 창업을 해서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은 직업이 더 많이 창출됩니다. 경영학은요, 인문과학하고 달라서 어떤 순간의 행복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경영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나무를 키우듯이 기업이 크는 것을 같이 자문을 하면서 클 때는요, 참 행복합니다. 아, 우리가 경쟁에서 이겼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 많이 컸구나. 이런 거를 같이 느끼게 되면은 그때 참 그 희열을 느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지루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지루하게 앉으셔가지고 힘들게들 하셔가지고. E più ti penso, e più mi manchi.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또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있고 뭘 할 거냐 그러면요, 저는 주저없이 교수할 겁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우리 아무 한반도에 자원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전부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인재의 덕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니까 이런 그런 그 캠퍼스에서 평생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Sei lontano, hai il vuoto intorno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